자, 채널 제네시스 박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신가임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주셨는데, 네, 그 1년 만에 제가 예. 다시 나왔습니다. 예,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심리 수업 네. 두 번째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이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트렌드 수업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심리 수업, 네. 말 그대로 수업 시리즈란 말이죠. 네. 그 박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죠. 네. 네,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는 굉장히 공동주택 가운데에서 굉장히 진화된 형태입니다. 가장 고지능화된 어떤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이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가격에만 좀 올인하는 어떤 그런 삶이 있죠. 그러면 가격이 무너지면 바로 행복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집을 비싸게 사는 분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재발견해라. 그래서 집 사랑꾼이 되어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덜 충격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유튜브를 보면 너무 극단론과 공포론이 득세를 합니다. 네. 이건 단순 도식이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유기체라서 그런 한쪽 방향만 얘기하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MZ세대들이 이제 영끌포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너희 탓이기도 하지만 세대 탓이자 시대 탓이니까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자기 용서를 좀 해봐라. 그렇지만 자기 연민을 빠지면 안 돼요. 네. 그건 자기만 불쌍하다고 어떻게 보면 엄살 떠는 거니까, 징징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인생의 수업료였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 힐링하는 방법 중에서 제3자 시각에서 바라보기, 그리고 곱씹지 않기, 네. 반추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망각하기,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투자 사건에 실패했더라도 내 인생의 낙오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단일 사건과 내 인생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표창장도 받고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너무 내 인생과 연결해 버리면은 자책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좀 늪으로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굴 들고 일어나라. 다만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반복하지 않도록 지적인 근육을 늘려라. 뭐 이런 게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책을 거의 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어떡해요, 지금. 했어요? 예, 책을 지금, 사서 봐야 되는데. 그래요?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들 많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그거를 다 결론 위주로 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읽어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말 그대로 심리였어요, 심리.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심리 붕괴. 이게 이제 멘붕.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시장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저도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심리 하나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어떤 그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심리가 뭐 대단하냐. 아니,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지. 그런 말씀 하시는데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뭐 공급이라든지 뭐 시장 기본 가치라든지 뭐 이런 인구 문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심리적 영역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부동산이 투자 상품화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심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우스에서만 심리가 중요하다. 홈과 하우스의 차이는 뭡니까? 이게 안 읽어보신 분들 계셔서. 홈은 삶의 안식처고요. 하우스는 투자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심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사실상 아파트가 투자 대중화되다 보니까 주식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래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네. 그 집단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미래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실현적 기대가 집단적인 어떤 그룹을 형성하면요. 네. 그거는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집값이 올라버리는 겁니다. 전 정부 때의 어젠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이른바 공급 부족이라는 어젠다였습니다. 네. 예, 공급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 불안 심리입니다, 이게. 아, 불안 심리. 예, 불안 심리가 더 시장에 강하게 작용했다. 오히려 이 불안 심리가 공급 부족이라는 실체를 더 압도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죠. 왜냐, 이 매스컴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계속 어젠다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올 가을부터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이게 상당히 다시 또 이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가을부터 내년 네. 내년 이후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네네. 내년에 서울 아파트가 통계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입주 물량이 이제 10,000가구도 안 된다는 얘기도 네네네. 많고 지금 공급이 거의 올스톱 됐잖아요. 네. 지금 뭐 중간에 하다가 말고 아예 뭐 PF가 안 돼서 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에 아마 언론 엄청나게 다 이 도배질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요. 사실상 이게 한 해 입주 물량 해봐야 전체 재고의 한 2% 정도예요. 보통 한 25만 가구, 30만 가구 하면은 우리나라 네. 아파트 한 1,200만 채 정도 되는데 그 어떨 때는 2.3%, 어떨 때는 2.5% 이렇게 네. 약간 늘어났다고 집값이 오르고 내려요. 그거는 약간 입주 물량 가지고 집값을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전세에 영향을 좀 주죠. 그런데 매매는 이 입주 물량 갖고 집값을 전망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 굉장히 위험한 도구마거든요. 네네. 우리가 2012년에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을 때도 집값이 하우스포로 대폭락이 왔고요. 작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죠. 한 25만 가구 정도 됐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작년에 왜 서울 아파트가 22%가 빠지고 전국 아파트는 17%나 빠졌어요. 수도권은 23% 빠지고 이 실거래가로 기준으로 봤을 때요. 주식주는 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오히려 이제 심리로 인한 거다. 약간 공포 심리도 있었죠. 네네. 근데 오히려 이런 입주 물량보다도 네. 이런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이나 정부 정책, 그다음에 수요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는 거지. 네. 어때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지금 도구마를 만드는 분들 저는 의외로 많이 보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부동산은 1차원 방정식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올 상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6월달에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뭐 2배가 맞느니 뭐 몇 배가 맞느니 그래가지고 뭐 전세값이 이제 빠질 테니까 역전세 집값도 빠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기사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지금. 네. 다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네네. 6월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한 8,900건 정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전세값도 올랐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오히려 입주 물량 가지고 시장을 보려고 그러면요. 월 단위로 보시면 안 돼요. 분기별로 보시는 게 더 나아. 분기별로 미리 내놓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번째 바로 미래 기대치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세는요 당장의 수급을 반영합니다. 당장의 수급. 네. 그렇죠. 뭐 가령 뭐 3개월 뒤에 전세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매매는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구간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수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값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지금이 시장이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미래의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세값은 빠지지만 매매는 그만큼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전세는 급락이 오는데 매매는 약보합 정도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동안의 괴담이 뭐였어요? 강남 입주 물량이 15,000가구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뭐 전세값 매매값 폭락 온다. 강남이 시장의 중심이니까 폭락이 올 거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강남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요? 15억 초과 담보대출 제한 그게 폐지된 것도 있고 또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또 집값이 뭐예요? 강남부터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학습 효과라든지
뭐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런 경험의 법칙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시장은 1차원 방정식이 아니라 이 다차원 방정식입니다. 이 종합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맥락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꾸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가 많아서 뭐 집값이 네. 뭐 나온다. 어떻게 가계부채가 많다고 집값이 바로 떨어집니까? 그거는 집값 위험 요인이죠. 예. 집값이 하락 요인이에요. 하락 요인이 있다고 바로 떨어져요? 하락 요인하고 하락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세금 전문가 우리 제니시스 박 계시는데 가령 양도세율을 낮추면은 네. 집값의 상승 요인이에요. 집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요인은 되겠죠. 그 상승 요인이 네. 어떻게 상승하는 네. 거로 볼 수 있어요? 다른 금리가 네. 올라버리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자극적인 변수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재단하는 거죠. 그 위험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 네네. 그러면 건설사 PF 문제 그게 조마조마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럼 그게 그러면은 이슈가 되면은 집값이 빠져요? 위험 요인은 되겠죠. 위험 요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봐요. 이게 이 신규 분양 시장, 공급 시장에 애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네. 이미 다 지어진 재고 시장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공급 시장이 뭐 작년에 레고 사태처럼 터지면은 집값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공급자 부실 문제가 이게 어느 정도 터질지는 그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터져서 집값이 급락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뭐 약간 하락이 올 수 있겠지만 급락이 올라오면은 이 시행사나 아니면은 건설사에서요, 이 부도를 통한 어떤 게 보면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돼요. 대량 실업. 그리고 금리가 급등해야 됩니다. 금리 급등.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건설사 PF 문제가 터질 거로 본다면은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와야 이게 이 시장, 특히 재고 시장, 이미 다 지어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막연히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뭐, 건설사 PF 문제 터지면은, 이것도 이슈 때문에 뭐 집값이 이제 더 떨어질라는 남았다? 그 다음에 뭐, 지금 2000조 얘기하고 있죠. 그거요, 2013년, 2014년에 그거 800조 때부터 떠들던 얘기거든요. 물론 위험하죠. 이거는요, 제가 보면은, 이거는 성인병 같은 거예요. 성인병. 고혈압이나 당뇨. 뭔지 알겠습니다. 이런, 잘 관리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위기 때 이게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작년에 위기 때 터진 거잖아요. 이게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 폭락, 폭동 이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균형추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번에도 역전세난이 약간 잦아드는 거는 특히 아파트 시장으로 보면 두 가지 더 팩트가 더 있는데,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원래 DSR 60이 아니라 DTI 6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전세 대출 나가는 걸 보니까요. 일단은 은행에서 이 대출을 해줄 때 세입자가 없다고 봅니다. 세입자가 없다고요? 네,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원에서 공라로는 나와야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집주인한테 돈을 안 줘요. 차익만큼 신청한 만큼 이거 세입자한테 싸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전세를 못 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내가지고 이자 내면서 버티는 겁니다. 경매가 안 넘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갱 청구권 행사했던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돈 안 내주면은 3개월 안에 돈 안 내주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이른바 콘으로 몰리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번에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요 아파트 전세는 약간 전세 사기라든지 빌라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반사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몰린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세대 다 가고 누가 들어가요? 전부 다. 전 월세를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장으로 보면 지금 구조적 불안에 저는 놓여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월세를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집주인은 전세를 받아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텐데 네. 월세로만 들어오려니까 완전히 지금 콘으로 몰린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그나마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전세 대출금이 약간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은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전세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몰리죠. 안정적으로 돼버렸다 상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다세대 다가구보다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통계를 보면은 단독주택은 전세 거의 안 빠졌던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역전세난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우리가 예측하면 이게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녀석은? 이게 광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속의 시대. 예, 이게 포노 사피엔스 시대, 맞아. 폰이 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전달 매체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책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시세를 단톡방이 결정하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적자 생존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속자 생존이라고 그럽니다. 속자 생존. 네, 빨리 따라가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옛날에 그 잡지 시절, 인터넷 시절에 그런 정보 전달의 어떤 그런 방식, 그리고 정보 전달의 분석 방식으로 보면요, 항상 뒷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시장은요, 저 300m 달아나고 있는데 나는 300m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 통계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고 앉았다니까요. 백미러 보고 운전하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은 이 장바닥 시세에 어떻게 하면은 근접한 지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제발 평론가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라고 생각하셔야 돼. 평론가는 이 데이터를 볼 때에 이것도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사전에 뭘 보고 얘기할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지금 서울 아파트하고 수도권 아파트는 이미 바닥을 쳤죠. 근데 전국 아파트를 보면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고요. 지방 아파트는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더 떨어져야 돼요. 아니, 전국 주택 가격은 더 빠져야 됩니다. 더 떨어질 겁니다. 보세요. 그럼 난 도대체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이 64%가 아파트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은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를 보고 얘기하는데 평론가분들은 전국 주택 가격을 갖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 뭉뚱그려서. 지금 이중 양극화거든요.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 간의 양극화,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잖아요.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묶어놓으면 회복을 하면 한참 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평론가라고 생각하니까 주택 경기 회복 시점하고 내 집 마련 시기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은 불안기 때 사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내 집 마련 적기가 언제 나와요? 올 가을부터 내년 상반기 볼 겁니다. 대부분. 현장 가보세요. 이미 싼 게 다 팔렸는데 지금은 약간 서울 아파트는 계륵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륵이라는 건 왜 그렇죠? 사기 별로 메리트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사기가 메리트가 없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그렇죠. 좀 이게 너무 그동안 긴 상승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론가가 됐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요.